안녕하십니까.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 창설자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클래스 EU 클래스 마켓에 저의 영상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개설한 강의는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 과목입니다.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이 과목의 소개 영상과 첫 번째 강의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적 가설을 주제로 한 강의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두 개의 영상을 보시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제 클래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클래스에서 어떤 것이 진행되는지 검토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에게도 제 강의가 있음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아주기라는 용어는 현대에 들어 문자 그대로 해석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문제적인 특성을 갖게 되기도 했다. 확실히 안아주기는 침착하고 위안을 주는 어머니가 소리를 지르고 있는 아기를 안아주고 달래주는 이미지를 연상시킨다. 사실 위니컷이 치료 상황에서 했던 실제 행동에 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그가 환자의 손을 오랫동안 잡고 있기도 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안아주기 개념의 본질은 실제적인 것으로부터 상징적인 것으로 이동해 있다. 이 개념은 실제적인 행동과 충동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환자에게 지지적인 환경을 제공하여 환자가 그것을 폐기하기보다는 가지고 놀고 반추해 볼 환상 혹은 생각으로 전환하도록 해준다. 위니컷의 어머니 아기 모형에서 어머니는 아기가 할 수 없는 기능을 수행한다. 안아주기 환경은 아기 혹은 환자를 위한 일종의 본보기를 제공하여 아기 혹은 환자가 어머니 혹은 치료자의 능력을 관찰하고 궁극적으로는 내재화할 수 있게 해준다. 르윈과 슐츠는 환자가 수용하지 않으면 안아주기 환경에 실제로 환자를 안아줄 수는 없으며 그 점에서 안아주기는 치료자와 환자 양쪽 모두가 관여하여 공동의 구성체를 만들어내는 작업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들은 안아주기를 투사적 동일시와도 연관지으며 치료자는 일종의 안전금고가 되어 환자가 감정적으로 힘들어하는 내용물을 회수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준비될 때까지 환자가 견디기 힘들어하는 측면을 보관해 두고 있는 것이라고 개념화했다. 안아주기 개념이 불러일으키는 이미지들로 인해 어떤 이들은 이 용어가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고 달래주고 보살펴주는 치료자의 태도를 옹호한다고 오해하기도 했다. 위니컷은 어머니가 아기의 요구를 충족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동시에 너무 좋은 어머니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아기는 오로지 좌절과 환멸을 통해서만 궁극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치료자 환자라는 양자 관계의 관점에서 볼 때 환자는 치료자를 불완전한 대상으로 경험할 수 있어야 하며 그로써 그들의 오래된 내적 대상 관계를 뇌현화하여 재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성자처럼 무한한 인내심을 가진 치료자가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환자가 현실 속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분석해 볼 수 있겠는가? 여기서 잠깐 머물러보죠. 위니컷의 안아주기라는 개념 자체가 어떠면 당초에는 외부 세계 속에서의 대인관계 중심으로 이렇게 개념이 발달했는데, 그리고 위니컷이 아까 자기 환자의 손을 붙잡아주기도 했다고 하는 것이 정말로 안아주기, 실제로 안아주기죠. 임상에서 실제 드러나는 게 어떤 경우들이 발생하냐면, 어떤 아이가 선생님이 자기 입고 온 옷을 좀 만져주셔야 만져주도록 요구하는 아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또 어떤 아이는 와서 선생님 무릎에 좀 앉아보고 싶어하는 아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에 이걸 안아주기라는 개념을 너무 피지컬하게 가게 되면 잘못하면은 이게 어떤 행동화로 드러나기도 하죠. 그래서 조금 조심스러운 개념이에요.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할 땐 요즘 보드라인 환자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현상들인데, 이걸 위니컷을 너무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 안아주기를 홀딩 인바이러먼트, 실제 붙잡아주는 것으로만 받아들이게 된다면 어떤 경계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 직업인류를 어떤
전문가로서의 윤리를 벗어나 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이걸 너무 외부 세계적인 것으로 원래 그 개념은 안아주기라는 개념 자체가 어린아이를 안는다는 개념으로 좋았기 때문에 그런 인상을 풍기지만 우리가 임상 기법으로 사용할 때는 피지컬한 타치나 이런 것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제가 수법이전 속에서도 그런 것이 한번 고착되면 청소년들은 자기의 기득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항상 자기 옷매무새를 만져주었거나 자기를 무릎에 앉혀주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라고 하면 이게 박탈감을 느끼고 저항이 굉장히 심해지는데 처음부터 이런 것은 룰로 어떤 치료의 세팅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번 허락하게 되면 청소년이나 보드라인 레벨의 환자들은 그걸 계속해서 반복해 주길 원하는 이런 패턴에 가버리죠.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또 하나는 위니카스 안아주기 개념의 이미지로 해서 이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고 달래주고 보살펴주는 치료의 태도를 옹호한다고 오해될 수 있다고 하는 이 부분 얘기를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면 위니카시 얘기한 것은 all good mother를 원하는 게 아니고 good enough mother를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멜라니 클라인으로부터 우리가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멜라니 클라인은 항상 good object하고 bad object가 그러니까 좋은 젖가슴과 나쁜 젖가슴을 아이들은 최초에 이게 분열시킨다고 하는 거죠. 이게 패러노이드 스키조이드 포지션, 편집 분열적 자리에 있을 때 이런 입장의 마음에 있다가 나중에 good object와 bad object를 통합해내는 과정을 가게 되는데 이게 디프레시브 포지션, 우울적 자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이게 우울적 자리라고 할 때 우울이라 이런 용어를 쓴 디프레시브 포지션인데 이때 이게 우울증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디프레션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이 용어 자체를 어떤 분은 리페러티브 포지션, 어떤 보상적 자리라고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느냐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때 어머니가 자기를 사랑해주기도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지만 어쩔 때는 어머니가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기도 하다. 그래서 내가 배드 아버지라고 했던 어떤 대상과 내가 무조건 나를 사랑해준다고 하는 이 대상이 하나의 대상이라는 걸 이해하는 이 통합 과정이 일어나야 인격적인 성장이 일어난다고 봤던 거가 멜라니 클라인의 최초의 이론이죠. 그런데 이 개념들이 다른 대상관계 이론가들에 의해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위니카 씨 얘기할 땐 good enough mother라고 하는 거가 어머니가 무조건 다 아이가 원하는 걸 다 해주는 어머니가 있는 한 아이는 성장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all good mother가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쩌면 비혼의 얘기로 가면 또 재미있어요. 비혼의 프리컨셉션하고 컨셉션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우리는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엄마의 젖가슴에 대한 어렴풋한 개념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미. 그러니까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태어난 거죠. 태어났는데 실제 리얼라이제이션을 만나면 이게 컨셉션이 돼. 실제 엄마의 젖을 만나는 순간 이게 자기가 전관념으로 가지고 있던 어머니고 어머니의 젖가슴이고 이제 이런 개념으로 바뀐다고 하는 이론을 가져왔는데 어떤 면에서 융이 얘기한 아키타입이라는 것도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이미 뭘 가지고 태어난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아무 백지상털 이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에서 비슷하죠. 융의 얘기도. 그런데 비혼이 생각했던 프리컨셉션이 있는데 여기서 리얼라이제이션이 생기면 그 현실에서 현실의 실현이 일어나면 여기에 확실하게 컨셉션이 생겨나 개념이 생겨난다. 이렇게 사고가 발전하는 과정을
또트라고 하는 건 사고가 어떻게 발전하는가, 사고가 아주 구체적인 것으로 추상적인 것으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는 비혼의 이론인데, 만약에 이때 프리컨셉션이 있는데 좌절이 생겨, 프러스트레이션이 생기면 리얼라이제이션이 아니라 좌절이 생겼다고 한다면, 좌절이 있을 때 좌절을 견디지 못하면 임상적으로 프로젝티브 아이덴티티가 생겨나. 이게 베타 요소란, 어떤 면에서 어떤 좌절이 생겼으면 자기가 그 좌절을 견뎌내지 못하면 자기가 거기에서 견디기 어려운 자기의 불편함을 외부로 투사하게 되면 이게 프로젝티브 아이덴티티가 발생한다고 보여요. 그런데 이때 좌절스러운 상황에서 어떤 아이는 이걸 여기서부터 또트가 사고가 생겨난다. 좌절이 있을 때 최초로 사고작용이 일어난다. 그 좌절이 있을 때 사고가 또트가 생겨나면 이게 이 또트를 생각하는 마음이 또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띵킹이 발달한다. 그러니까 사고와 또트와 생각하기가 발전하는 것은 좌절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래서 이 프러스트레이션을 없애게 되면 어떤 면에서는 아이가 성장이 일어나지 않고, 이 프러스트레이션이 없으면 치료가 진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얘기는 어떤 면에서는 어머니가 올굿 엄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는 또 다른 쪽에서 얘기하면 치료자가 올굿 치료자로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치료자가 있을 때는 내담자가 좋아하고 계속 따라올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은 성장이 안 일어난다. 성장할 필요가 없어요. 누군가가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이런 코웃의 얘기에서도 코웃이 우리의 성적 욕동이나 공격적인 욕동이 활성화되는, 이게 원래 본능이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자기애적인 만족이 일어나지 않고 좌절이 심각했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보는 거죠. 건강한 자기애가 채워지지 않을 때, 자기가 사랑받고 지지받고 수용되는 경험이 약할 때 성적 본능이나 공격적인 본능들이, 그러한 성적 욕구나 공격적인 욕동들이 지나치게 활성화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좌절이 적절한 좌절이냐. 그래서 optimal frustration이라는 걸 코웃이 얘기하고 있는데, 코웃의 얘기 속에서 optimal frustration, 적절한 좌절이 있어야 내담자들이 어떤 치료가 일어난다고 하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한편에서 본다면 이러한 올굿 마더가 아니고 지나친 뭐라고 할까요? 자기를 사랑해 주지만 그렇다고 자기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지 않고 자기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엄마가 필요하듯이, 우리 분석 상황에서도 이분들을 정서적으로 다 수용하지만 이분들이 실제로 리얼리티 속에서 살아내야 되는, 자기 스스로 해야 될 부분을 하도록 허용해 주는 어떤 치료자가 돼야 된다고 하는 이런 도전이 이 속에 있죠. 그래서 이론가들이 각각 다른 이론을 얘기하고 있지만 임상적으로는 거의 같은 얘기들을 다른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고 보여요. 전 좌절을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좌절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좌절도 안 하려고 저항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거 왜 그럴까? 이제 근데 또 그런 사람들 보면은 좌절만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또 새로운 것에 당연히 도전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건데, 그게 아마 그냥 그냥 머리 떠오르는 게, 그러면 어쩌면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그 첫 번째 좌절을 경험할 때 양육자가 그냥 그 좌절을
넘어가도 자기가 못 견뎌가지고 넘어가도록 만들어주지 않았을까. 그렇죠. 예, 그런 생각 들고 예, 그러고 나서 떡 떠오르는 생각이 그 새가 알 깨고 나오는 장면 있잖아요. 네. 그게 떡 떠오르는데 그 새가 자기 알을 깨고 나와야지 뭐 근육에 힘이 생긴다는 뭐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 것 같은데 그 누군가가 까주게 되면은 새가 그 정상적인 삶을 못 산다는 그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저도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예, 그런 개념으로 본다 그러면은 첫 번째 좌절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 좌절이 단순하게 그냥 실망하는 좌절이 아니라 어쩌면 본인이 자기의 힘으로 인내하고 노력해서 뭔가를 얻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한 것이 사실상은 좌절이 바로 그게 아닐까 이제 그 생각 그걸 하게 됩니다. 아마 그 얘기는 어떤 면에서 치매적인 환경에 있으면 영원한 좌절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자기 음, 스스로 성취할 엄두를 낼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죠. 자기가 해보려고 할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계속 겁이 나서 더 그런 쪽엔 접근을 안 하게 되겠죠.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안아주기의 의미를 명료화해 보면 안아주기는 치료자가 특정 상황에서는 제한을 설정해야 한다는 점도 내포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치료 계약의 의미에 대해 환자와 절충하는 과정을 다룬 제2장 속 논의에 반영되어 있듯이 치료자는 무한한 지원에 대한 기대를 조성해서는 안 된다. 또한 환자의 가학적이고 가차없는 학대 앞에서 스스로 피약적인 피해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 107쪽입니다. 안아주기 환경이란 다른 사람의 권리가 존중되는 공간이다. 안아주기는 여기서 제가 임상 사례를 하나 말씀드려 보면은 어떤 경우 내담자들이 우리가 보통 상담을 하시는 분이 톡 테라피라고 이해를 하잖아요. 언어 치료라고 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언어로 얘기하는 것은 다 허용된다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개념으로 봐요. 언어가 폭력으로 작용하거나 욕동 충족의 수단으로 사용될 때는 그건 언어가 아니라고 보여요. 그 언어가 상징적인 언어로 사용될 때만 이게 언어지. 그거 자체가 하나의 웨폰으로 무기로 사용되거나 욕동 충족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걸 허용해서는 안 돼. 그것 자체를 액팅아웃으로 저는 봐요. 그래서 슈퍼비전 케이스에서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어떤 형식이 나오냐면 굉장히 상담자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치욕적인 성적인 내용을 계속 와서 보고하는 내담자가 있어요. 이걸 그냥 허용하는 게 좋은 것이지. 또 어떤 사람 와서 계속 욕설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상담자에게 욕설을 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자기 부모를 욕을 하거나 밖에 있는 대상을 욕하는 것으로 있어. 근데 이 두 가지 다가 임상에서 쭉 보면 이게 상징적으로 자기의 생각이나 정서를 표현한다기보다 즉각적인 욕동의 만족으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성적인 표현을 하면서 거기에서 마치 자유행위를 하는 것 같은 이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이 사람한테 쾌락을 가져온다. 그 성적인 표현을 하면서 이 사람은 즐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욕동 만족을 취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좌절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만족을 추구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욕설을 하면서 우리가 공격성을 표현할 때 굉장한 쾌감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이게 톡 테라피에서 얘기하는 톡이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건 액팅아웃이니까 이것은 엄격하게 치료 세팅으로서 금지시켜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이런 얘기들을 나누는 케이스들이 많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저하고 의견이 다를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좀 더 폭넓게 언어 치료라는 입장에서 좀 더 많이 허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분도 있으니까 이게 옳고 그런 게 아니고 저의 견해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치료자가 그 수용할 수 있는 컨테이너라고 말할 수 있겠죠. 컨테이너에 따라 가지고 음, 언어 사용의 폭도 조금씩 다르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 어떤 사람은 그런
뭐랄까 폭력적인 그런 거를 이제 뭐 복싱으로 말하면 맷집이 좋으면은 잘 견딜 수 있으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좀 정도가 심한 환자도 돌볼 수 있는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약한 펀치에도 쓰러지는 치료자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언어 수용력이 좀 작고 또 환자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이제 언어의 그 치료자가 하는 말을 얼마큼 수용할 수 있냐에 따라 가지고 그 스파니치처럼 이게 단어 몇 개, 한두 개만 가지고도 자극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그게 언어의 폭이 그 언어 수용 폭이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좋아요.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 상담자가 어느 정도의 캐파를 가지고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또 하나는 캐파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어떤 그걸 치료자가 어떤 경우는 치료자가 정서적으로 학대당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경우들이 제가 봐요. 그러니까 어떤 면은 이 학대를 허용하는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되느냐 이걸 컨테인할 능력은 있다고 치더라도 이 사람이 이런 패턴을 허용하는 것이 내담자에게 도움이 되느냐는 측면에서 저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욕동 만족을 계속 하는 쪽으로 가버리면 좌절이 없으니까 아까 얘기대로 좌절이 없으면 또트가 생각이라는 게 발생하지 않고 그러니까 마음의 구조가 형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또 우리 다른 선생님들 의견은 어떠세요? 어딘가 그 책에서도 얘기하고 다른 데서도 뭐 그런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는 그 언어도 육체적인 거와 마찬가지로 폭력으로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환자가 굉장히 폭력적이거나 다른 사람들한테 위협이 간다든지 그럴 경우에 그것은 경계를 해서 제어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그것을 계속 용납을 하게 해주면은 다른 데 가서 계속 그것이 괜찮은 걸로 생각을 하고 또 그런 폭력을 계속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경계를 해서 이것은 용납이 안 되는 행동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게 메시지를 줘야 된다. 그런 것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그 언어도 그런 폭력적이거나 다른 사람한테 어떤 해가 되거나 그런 것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거라는 것을 갖다가 주지시켜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궁극적으로 이제 그걸 알게 될 텐데 임상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어렵죠. 이분들의 정서를 담아내야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우리가 허용해줘야 될 부분인가 하는 거가 쉽지는 않죠. 그 임상 현장에서는 적절한 좌절을 견딜 수 있는 내담자가 있고 견딜 수 없는 내담자가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굉장히 초기적인 박탈이 일어났을 때 이 사람 안에 그 언어 자체가 어떤 정교화된 그런 언어를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고 그 사람 언어 자체가 예를 들어서 굉장히 우리가 듣기에는 굉장히 액팅아웃적인 그런 것들을 하더라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발달 선상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에는 좀 굉장히 상담자가 그것을 조율하고 생각을 되게 아까 말했던 그 대응하는 그런 것처럼 소화될 수 있는 것들로 판단해서 이 내담자를 적절한 좌절이 가능한 것인가를 좀 잘 판단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 김 선생님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같은 언어를 사용하더라지만 그 사용하는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언어 네네. 사용력이 이게 정말 폭력으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냐, 아니면 표현 능력이 약해서 그렇게밖에 표현 못하는 것인데 사실은 자기 안에 있는 불안이나 두려움을 표현하는 것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섬세하게 봐야죠. 그리고 우리 김 선생님은 테라피스트니까 그 부분을 잘 섬세하게 보고 계시는 거죠. 근데 조금 동의된 것은 뭐였냐면 아까 그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담자가 가지고 있는 침범적인 것들이 역전이적인 것들이 이제 경험되어진다면 그건 치료적인 것을 방해하는 요인인 거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저도. 그래서 예. 그 부분에서는 조금 어떤 관계 설정이나 세팅을 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환자일수록 경계 설정 자체가 마치 이 사람에게 좌절을 지나친 좌절인 것처럼 생각이 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 바운더리를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분들을 공감해주고 담아내고 안아준다고 하는 건 정서적인 얘기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정서적으로는 어떠면 100%그 정서는 담아내야 돼. 현실적인 것을 자기 스스로 해야 될 것들을 떠넘기는, 마치 이 사람은 너무 취약하고 힘들어서 내가 해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우리의 생각이나 정서가 우리에게 올 때 이 부분은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이분 스스로가 해야 될 몫과 내가 안아줘야 되고 담아줘야 될 부분을 우리가 구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임상적으로는 임상가가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쉽지 않은 얘기죠. 이론적인 얘기니까. 전에 한번 보니까 어떤 극단적 사례가 그 TV에서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 틱 장애가 있는데 욕하는 틱 장애가 있어가지고 그냥 막 길 가다가도 막 욕설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경우에 따라서 지나가는 사람이 자기한테 욕했나 싶어가지고 막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TV 나와가지고 틱 장애다 그래가지고 치료자가 그 사람을 이렇게 말하자면 홀딩을 해준 거죠. 어. 홀딩을 해주고 그 틱 장애를 하는 그 욕설들을 수용을 해주는데 결국 그 사람이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다가도 결국 그 사람이 계속 그 틱 장애 때문에 마지막에는 자살해 버렸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죠. 그렇게 되면. 예.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 아무리 분위기가 그 TV로 나왔으니까 말하자면은 그 사람이 TV 나와서 그렇게 한 것은 누구든지 나를 좀 수용해 달라 이 뜻으로 지금 결국엔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이걸 봐야 되는데 어떤 교정적으로 이 사람의 버릇을 어떻게 고쳐주는 자로 가보면 굉장히 위험해요. 근데 이제 수용적으로 나가줬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가 그거를 자기가 견디지 못해가지고 자기한테 그런 장애가 있다는 자체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근데 만약에 그분이 정말 실제 TV에 나왔다고 한다면 그거 자체가 침해적인 환경이에요. 이 사람을 보호해내는 환경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분이 정말 그분이 TV에 나왔던 분이 자살했다고 한다면 TV에 나오는 것 자체, 대중 앞에 자기가 노출된 것 자체가 굉장히 침해적인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분에게 이분의 나중에 그 비극이 일어나는데 어떤 하나의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우려가 들어요. 그래서 어떤 치료나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공개적으로 일어나는 건 난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근데 아까 어떤 그 환자가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는 그 능력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과격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제한적인 뭐 배우지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환경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럴 경우에도 그것을 그렇게 되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납이 안 된다는 걸 갖다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좀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담아내기를 통해서 더 교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에 되는 문제는 아니고 이분들 정서적으로 그분이 표현하고 왜 저렇게 틱이 발생하고 있는가, 그게 원인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새로운 환경 속에서 이분을 담아낸다고 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행동의 변화가 올 수는 있는데 우리가 사회적인 사회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이 사람을 빨리 사회에 적응하도록 하는 훈련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 이게 위험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뭐든지 걸리겠지만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것은 용납이 안 된다는 어떤 것을 갖다 일단 주지를 시켜야 되지 주지를 않겠어요? 시키는데
그 주지를 시키는 것은 사실은 생각해 보시면 그 얘기는 상담자가 하기 이전에 아무도 안 했을까요? 너 하면 안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제 상담자로서 이제 해야 될 일이 또 따로 있을 것이고, 어떤 책에 우리가 전에 배운 책 중에서도 그런 얘기가 예로 나왔는데, 극단적으로 환자가 막 이 폭력적인 말을 하고 뭐 상담자를 향해서 막 협박적이고 막 그랬을 때 그 치료자가 너 다시 여기서 일어나기만 하면 내가 너 그냥 이 목숨으로 대갈통을 빼서 죽이겠다. 뭐 그러니까 그 이후로 그 잠잠해졌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그 이제 스파르타누스의 사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막 공격적인 것 때문에 자기 죽을 지경인데 괜찮아만 얘기한 게 아니고 도저히 이분하고는 딜이 안 되니까 이 사람이 아주 공격적일 때 그거보다 더 공격적인 모습으로 이게 어떤 미러잉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건 기법으로 쓴 거란 얘기예요. 이 사람이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인데 자기 그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에 대한 어떤 큰 좌절이 있을 때 이 사람의 공격성에 못지않은 그보다 더 큰 공격성으로 이 사람의 너만 그러는 게 나도 그래. 나도 공격성이 많아. 라고 하면서 그때 한참 이 사람 그 얘기를 멍하다가 나중에 아마 같이 박장 대소를 했었다. 뭐 이런 것으로 내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자기의 답답한 이 공격성을 선생님은 하나도 없고 선생님 좋기만 하는 사람으로 드러나 무조건 친절하고 좋은 사람으로 라고만 계속 나타나면 자기 마음을 하나도 몰라준다는 얘기. 그런데 이게 패러닥시카라는 기법이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아주 이고 디스탄이라는 기법이라는 얘기예요. 어떤 들어서 기분 나쁜 것이긴데 한쪽에서는 의식적으로는 불쾌한데 무의식적에서는 조인이 어떤 무의식적인 미러잉이 무의식적인 공감이 강렬하게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의 공격성과 내 공격성이 만나면서 선생님도 나처럼 이렇게 정말 공격성이 많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기법을 사용하는데 어쨌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데 그 사회적인 룰에서 벗어나는 것 자체를 액팅아웃을 계속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이분들이 그것이 액팅아웃이라기보다는 이분의 이고 스트렝스가 약해서 그 언어 능력이 약해서 그런 모습으로 드러난다고 한다면 김동진 말씀대로 좀 세밀하게 이 사람의 어떤 이고 상태에 있어서 이런 모습이 나오는가 하는 것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같이 가야 되겠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 창설자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클래스 EU 클래스 마켓에 저의 영상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개설한 강의는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 과목입니다.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이 과목의 소개 영상과 첫 번째 강의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적 가설을 주제로 한 강의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두 개의 영상을 보시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제 클래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클래스에서 어떤 것이 진행되는지 검토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에게도 제 강의가 있음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